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순환의 책방 소향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좋아하는 마을에 볼 일이 있습니다. 무심한 소설가의 여행법. 지은이는 가쿠타 미쯔요. 옮긴이는 박선형. 발행은 샘터사입니다. 나오키상 수상자 가쿠타 미츠오의 국내 첫 여행 에세이인데요. 저자는 멋진 여행지를 소개하거나 여행이 주는 낭만이나 매력, 혹은 여행 중에 우여곡절을 내세운 모험담을 늘어놓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행의 모든 행간, 그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우연의 순간들을 통해 인연의 의미를 반추하고 인생의 의미를 되돌아봅니다. 모름지기 여행자라면 호기심이나 모험심이 가득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곳을 탐미하는 사람이라 여겨질 것이나, 그녀는 스스로 유별나게 겁이 많은 사람이라 낯선 나라로 여행을 가겠다고 스스로 계획했음에도 여행 날짜만 다가오면 우울해지곤 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그녀가 30년 가까이 여행을 하며 알게 된 것이라면, 여행의 참된 즐거움은 여행을 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만날 수 없었을 사람과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대화를 나누거나 말로는 전달할 수 없는 무언가를 서로 교감하는 데 있다고 말하는데요. 여행이 아무리 편리해지고 구글 지도가 세상의 미지를 사라지게 만든다 해도 그런 반짝이는 순간은 그녀 안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함께할 것이라고 합니다. 작가는 여행의 모든 순간을 통해 일상에 흩어진 조각을 맞춰 인생의 의미를 그려내는데요. 낯선 길에 동행하는 크고 작은 삶의 의미, 소중한 인연의 순간, 우리가 직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삶의 과제들, 이 모든 것이 여행길에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만나게 되는 것임을 가쿠타 미츠오의 독특한 시각에서 보는 멋진 통찰이 글의 곳곳에 배어 있어 독자들에게 충분한 울림을 줄 것입니다. 자,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순환의 책방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선행을 베푸는 행위처럼 보이지만 내가 베풀고 싶은 것은 선이 아니다. 나는 빚을 갚고 싶을 뿐이다. 내가 여행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에게 받았던 셀 수 없을 정도의 큰 빚을 지금 내 눈앞에 당신에게 갚고 싶은 마음이다. 그래서 선행을 베푸는 행위처럼 여유롭지 못하고 초조하다. 빚을 갚지 못하면 큰일이 일어날 것만 같다. 나 홀로 여행을 시작하고 20년이 넘은 최근에서야 깨닫게 된 사실이지만, 나는 여행에 서툰 사람이다. 수십 년간 여행을 계속해 왔어도 능숙해지지 못했다. 공항에서부터 숙소가 있는 도시까지 갈 때도 허둥지둥거리고, A라는 마을에서 B라는 마을까지 이동하는 방법이 가이드북에 자세히 적혀 있는데도 이상하리만큼 헤맨다. 그런데도 스스로를 이상하다고 깨닫지 못했다. 모두 그렇게 필요 이상으로 시간을 들여 헤매면서 혼자 여행을 하는 것이겠거니 했다. 내게 가이드북은 일단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도를 제대로 보지도 못하거니와 곤란한 상황이 되면 나의 뇌는 제 멋대로 갑자기 멈춰버리기에 어떤 문장이나 시간표도 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의지할 것은 사람밖에 없다. 그런 이유로 나는 20년 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행지에서 그야말로 무수히 낯선 사람에게 마구잡이로 말을 걸었다. 무작정 무엇이든 물어본다. 조금 과장하자면 어떤 여행이든 무사히 돌아와 지금 내가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것도 모두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들의 도움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학창시절 가난한 배낭여행을 했을 때 우연히 만난 일본인 스님께서 레스토랑에서 밥을 사주신 적도 있었다. 네팔의 카트만두였는데 덕분에 배낭여행을 하면서 제대로 된 레스토랑을 처음 들어가 봤다. 헤어질 때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네자 당신이 조금 더 나이가 들게 되었을 때 어린 여행자에게 밥을 사주면 됩니다. 그것이 카르마이니까요.
라는 말을 남기며 스님은 웃었다. 그 때문일까? 그 내가 사는 도쿄에서 관광객을 맞닥뜨리면 이름도 모르는 그 낯선 이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친다. 도움을 받은 만큼 곤란한 여행지를 도와야 한다고 무언의 협박을 느끼게 된다. 그것이 업이라고 스님의 말을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 그곳에서 살고 싶다. 호불호와는 별개로 마음에 맞는 장소가 있다. 그러한 장소에 방문해서야 호불호와 마음에 맞는다는 것은 서로 다른 감각임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친구와의 관계나 연인 관계에서도 비슷하지 않을까. 마음에 맞다라는 것은 아마도 자신만 아는 감각일지도 모른다. 그런 상대와 있으면 편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말을 하지 않아도 즐겁다. 그런 심리적인 기분 좋음이 신체에서도 느낀다. 장소도 마찬가지다. 그러한 장소에 있으면 편한 기분이 든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편안한 마음이 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즐겁다. 그 점을 무엇보다 몸이 먼저 알아차린다. 나는 홍콩과 잘 맞는다. 태국이나 이탈리아나 멕시코를 더 좋아하지만 그 나라들에서 여행한 장소보다 홍콩과 더 잘 맞는 느낌이 든다. 홍콩에 도착해 환전하거나 지하철표를 사거나 하는 일부터 신이 난다.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지하철을 타는 것만으로도 즐겁다. 이 감정은 흥분도 긴장도 아닌 적당한 기분 좋음이다. 창문 밖으로 거의 바뀌지 않은 푸놈펜의 마을 풍경을 보며 꼬벅꼬벅 졸다 정신을 차려보니 출발 후 거의 2시간 정도가 지났다. 버스는 이미 마을을 한참 빠져나온 뒤였다. 창밖 풍경으로 푸른 나무들과 그 뒤로는 갈색의 대지, 더 뒤로는 능선이 이어진다. 버스의 앞쪽 창에 달린 텔레비전에서 비디오 영화가 상영되고 있다. 캄보디아 영화인지 캄보디아어로 더빙을 한 아시아 영화인지 잘 모르겠다. 이 버스에 탔던 사람들을 최대한 떠올려 본다. 가장 눈에 띄었던 사람은 미국인으로 보이는 청년 2명이었다. 탱크톱에 짧은 반바지를 입은 청년들이었는데 목과 얼굴 이외에 몸 전체에 타투를 했다. 동남아시아를 돌아다니며 태국의 카오산 근처에서 했을 것 같은 마리아산과 태양, 무지개, 불경의 기하학적인 문양 등을 팔이며 정강이까지 새겼다. 머리카락을 하나로 올려 묶은 남자는 두 팔에 5줄 정도의 태국어로 타투를 새겨 채웠다. 그들과 3명의 여성들은 흥이 넘쳐서 버스에 타기 전부터 신나 보였다. 그리고 놀랄 만큼 아름다운 길고 검은 머리카락을 가진 젊은 여성과 특별한 매력이 느껴지지 않는 남성 커플. 버스에 타기 전부터 계속 뭔가를 먹고 있는 유럽의 중년 여성 2명. 갓난아기를 안고 탄 캄보디아의 젊은 부부. 캄보디아 남성 여러 명. 리조트에 가는 듯한 편안한 복장을 한 젊은 여성 2명. 그리고 운전기사와 소년으로 보이는 차장이 떠올랐다. 만일 이 버스에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엔진이 꺼진다면?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전진도 후퇴도 못한다면? 외계인 같은 생물체의 습격을 받는다면? 그렇게 되면 나는 이 버스에 함께 타고 있는 사람들과 서로 협력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할 텐데. 타투를 한 젊은 청년 2명은 겉으로는 껄렁해 보여도 의외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러 일을 척척 해결할 것 같다. 커플은 분명 다투기만 할 것 같고 갓난아기는 모든 사람이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은 계속 먹기만 하는 중년 여성 둘과 내가 아닐까. 예전부터 이국에서 버스로 몇 시간 동안 이동하는 여행을 할 때면 버릇처럼 이런 상상을 자주 하곤 한다. 마침 그날 그 시간 그 버스에 함께 탄 우연이 아니라면 말을 건네거나 다시 재회할 일도 없을 사람들이 함께 무언가를 해야 할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버스에 함께 탄 것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무언가를 계속 알게 될 것이고 생각지도 못한 사람과 친해지거나 티격태격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지금까지 만나온 여러 사람의 얼굴이 계속 떠오른다. 그렇게 친했었는데 지금은 만나지 않는 친구, 자주 만나지는 않지만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친구,
오랫동안 사귀었던 애인, 여행지에서 만나 친해진 지인, 20년 이상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 이 세상을 떠났기에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는 사람들 등 이국의 버스에 함께 탄 우연보다 더욱 필연적으로 이루어진 더욱더 깊은 인연의 사람들이다. 인생이란 시간에서 내려다보면 그 사람들과도 아주 짧은 순간 같은 버스에 탄 것일 뿐이다. 인생의 여정은 푸노펜에서 시아누쿠빌까지의 거리보다 훨씬 길고 복잡하며 몇 번이고 환승이 필요하다. 종종 버스는 엔진이 고장나고 길을 잃고 우주인의 기습 공격을 받는다. 그저 승객에 지나지 않는 우리는 서로를 알아가게 되고 힘을 합쳐 헤쳐나가고자 하며 생각지 못한 사람을 좋아하거나 싫어하게 되지만 결국 자신의 환승 지점이 오면 모두에게 손을 흔들고 이별한다. 우리네 삶도 그러하지 않은가? 멋지다의 두 가지 의미.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장소라고 알려진 곳을 좋아하는 편이다. 예를 들면 25년 전에 열흘 정도 체류했던 태국의 타오섬이 그렇다. 이곳은 바다밖에 없다. 섬 안을 이동할 때도 육로가 없어서 보트로 섬 외부를 돌아다닐 수밖에 없다. 전기는 자가 발전으로 해결하고 음식점은 각 방갈로에서 운영하는 곳밖에 없어 그곳에서만 식사할 수 있다. 서핑이나 스노클링, 다이빙도 하지 않는 나는 온종일 해변에서 책을 읽고 헤엄치다 잠만 잤다. 몽골 역시 아무것도 없는 곳임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에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장소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동이 있었다. 심지어 몰디브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 위함을 목적으로 여행하기도 했다. 또 하나의 세상. 바닷속 세계를 처음으로 본 것은 24살 무렵이었다. 그전까지도 수차례 바다에 가본 적은 있지만 우주나 구주쿠리 바다에서는 바닷속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태국의 타오섬에서는 파도가 치는 바닷속에서도 헤엄치는 물고기 떼가 선명하게 보인다. 파도가 넘실대는 부근에서 수미터 들어가면 복잡하게 얽혀있는 바위나 산호, 가로로 길게 뻗은 해조, 그 속을 헤엄치는 형형색색의 물고기떼 등 놀랄만한 세계가 펼쳐진다. 그 광경에 순간 충격을 받았다. 지하제국을 우연히 발견해 그곳에 사는 지하 사람들의 생활을 직접 마주한 느낌이었다. 바닷속의 광경은 우리가 사는 지상과 공통점이 있었다. 빌딩이 있고 시장이나 교회가 있거나 숲이나 국경이 있는 곳도 아니지만 바닷속 세계가 이렇게 지상과 닮았다니 하는 놀라움이었다. 여름 가족여행. 머물던 며칠 동안 밖으로 나가면 여름휴가를 즐기러 온 가지각색 그룹과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 그중 부모와 아이로 구성된 그룹들에게서 신기한 점을 발견했다. 아이가 유아든 청소년이든 관계없이 가족 중 누군가는 화가 나 있는 경우가 많았다. 상점가에서 떼를 쓰며 꿈쩍도 하지 않는 아이를 아버지가 큰 소리로 혼을 낸다. 맥주를 마시면서 걷는 남편을 보고 아이를 안고 있던 아내가 잔소리를 한다. 큰 소리로 말다툼하는 부모와는 상관없이 아이는 쭈그리고 앉아 게임을 하고 있다. 고등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딸이 누구를 향해서인지는 몰라도 목에 핏대를 세우며 화를 내고 부모님은 쓴웃음을 짓고 있다. 모두 어쩐지 지쳐 보인다. 대개 화를 내는 누군가가 큰 소리를 내서 그때마다 나는 놀라며 그쪽을 쳐다보다 점점 내 어릴 적 향수에 거세게 빠져들기 시작했다. 낯선 곳에서 걷고 싶지 않은데 계속 걷게 하면서 갖고 싶은 것은 사주지 않는 불쾌한 기분을 주체할 수 없었던 고작 6, 7세 무렵의 감정을 생생하게 되새기게 되었다. 그리고 드는 생각은 여름 가족여행은 부모님에게는 의무였겠구나. 여행을 좋아하거나 여행에 익숙한 사람이 부모라면 문제되지 않는다. 꿈같이 즐거운 가족여행이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행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오히려 싫어하는 본성은 집안에 있기만 좋아하는 성향인데 부모라는 이유 하나로 무조건 밖으로 외출해야 했던 경우도 분명 많았을 것 같다.
여름 휴가철이란 그렇게 생각하는 가족이 한꺼번에 밖으로 밀려 나오는 시기이기에 어디를 가도 붐비는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다. 도로는 물론 기차를 타고 간다고 한들 어디나 마찬가지로 북적거린다. 밥 한 끼 먹는데도 불볕더위 아래에서 한참 줄을 서야 하니 아이들은 지쳐서 기분이 상하고 부모는 짜증이 나서 화를 낸다. 익숙하지 않으니 길을 헤매거나 버스를 잘못하는 등 실패도 하는 것이다. 아빠가 요령이 부족하면 엄마가 화를 내고 엄마가 요령이 부족하면 아빠가 화를 낸다.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밖에서 저렇게 큰 소리로 싸우다니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저 보고만 있다. 이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도 결국 화를 내버린다.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휴가철에 가족여행이란 그런 것이다. 이틀간의 여행. 나는 항상 여행지에 도착하면 시장을 먼저 찾게 되는 것 같다. 그 나라의 물가를 알아보고 싶어서이기도 하고 그 마을의 개성을 알고 싶어서이기도 하다. 활발한 기운이 드는 시장에서는 시장도 밝은 기운이 느껴지고 고요한 마을에서는 시장도 활기차기보다 차분하다. 그리고 시장에 가면 그곳에서 살아보는 상상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앞서 소개한 잎채소와 라비올리는 여행객인 나로서는 좋다는 생각만 할 뿐 살 수는 없다. 하지만 만약 이곳에서 살아본다면 사서 집으로 돌아가 요리를 해먹는 한순간의 꿈과 같은 상상을 해보는 것이다. 그 순간만큼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다. 물론 실제로 살아보면 행복을 느끼는 일만 일어나지는 않을 터이고 시장에서 무언가를 사서 조리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일도 줄어들 것이다. 오히려 번잡스럽게 여길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행하는 중간중간 순간의 상상을 하는 동안에는 그 상상 속의 생활은 행복이 넘친다. 때로는 그 상상이 행복하지 않는 시장일 수도 있다. 전 세계에 살고 싶은 곳만 있는 곳은 아니니까. 여름방학과 이상향. 내게는 영원 불멸의 이상향으로 여기는 장소가 존재한다. 이미 수없이 언급했듯이 태국의 타오섬이 그곳이다. 1991년에 처음 방문해 열흘 정도 지냈었는데 그중 반 이상은 말라리아에 걸려 묵었던 방갈로 침대에 꼼짝없이 누워만 지냈었다. 그렇게 씁쓸한 경험을 했다 치더라도 역시 멋진 곳이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선착장에는 몇 군데의 상점밖에 없고 섬 주변을 빙 두른 해변에 가려면 작은 보트로 이동해야 한다. 나는 선착장에서 가까운 방갈로에 묵었는데도 선착장에서 숙소까지 아무것도 없는 길을 20분 정도 걸어가야 한다. 사람을 잘 따르는 개가 많이 있고 바다는 보기 드물 정도로 투명하다. 밤이 되면 하늘 전체가 별로 가득 채워진다. 초승달이 뜬 밤, 손전등을 들고 새까만 밤길을 비추며 걷다 나뭇가지마다 반딧불이가 매달린 커다란 나무를 본 적이 있다. 살아서 빛나는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보였다. 지금도 꾸미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비현실적인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전문 병원은 없고 선착장에서 조금 들어간 곳에 진료소가 있는데 주마다 정기적으로 몇 번씩 근처 큰 샘에서 의사가 와서 출장을 와서 진료를 했다. 나는 그 진료소의 침대에 눕혀져 수액을 맞았다. 벽에는 도마뱀이 기어다니고 동네 개가 들어와 손을 핥는다. 창문 틈으로 보이는 야자나무조차도 아름다웠다. 그 섬은 내 안에서는 전부 그대로이다. 바쁘다는 것, 귀찮다는 것은 부정적인 쪽에 속한다. 그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태도가 되는 것이다. 바쁜 것도 귀찮은 것도 스트레스이므로 불행한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누군가가 나에게 귀찮은 일을 시킨다든지 바쁜 일 처리를 시키면 불쾌해진다. 손해를 보는 듯한 기분마저 든다. 그래서 바쁘고 귀찮아도 행복해하는 사람을 보면 깜짝깜짝 놀란다. 분주함이나 귀찮음이 범접할 수 없는 강렬한 행복을 만나 부정적인 기운이 희석된다. 그리고 불쾌함을 그대로 표출하는 자신을 떠올리며 새삼 반성하게 된다. 서서히 알게 된 사실은 기쁨은 기쁨을 부르고 화는 화를 부른다는 것이다.
불쾌함은 불행을 불러들이고 기분 좋은 마음은 행복을 불러들인다. 격언 따위의 말에는 관심 없지만 이는 격언도 법칙도 아닌 진실이다. 나는 이 사실을 최근에 깨닫게 되었다. 좋아하는 마을에 볼 일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자주 여행하는 나라는 태국이다. 한번 방문했던 장소는 다시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지만 태국은 몇 번이나 갔었다. 라오스에 가기 위해 태국을 경유하거나 태국을 거쳐 말레이시아에 가거나 그동안 가보지 못한 태국의 섬을 방문하기도 했다. 내 여권에 육해공으로 다양하게 찍힌 수많은 태국 출입국 스탬프 때문에 방문 목적을 의심받아 나리타 공항의 세관에서 짐을 전부 조사받은 적도 있다. 세관 공무원은 속옷이 들어있는 주머니부터 화장품 파우치까지 샅샅이 열어보며 왜 이렇게 태국 출입이 잦으냐고 무뚝뚝하게 물었다. 좋아해서요 라고 대답했지만 납득이 가지 않는 눈치였다. 하지만 정말이었다. 그저 좋아해서이다. 그러니 가까운 나라에 갈 때도 일부러 태국을 경유해 간 것이다. 아직도 나는 태국을 끔찍히 사랑한다. 태국에 수차례 방문했지만 항상 나에게 특별한 볼일은 없었다. 여행이란 그런 것이다. 사원에 가거나 태국식 스키야키를 먹는 것은 개인적인 소망일 뿐 볼일은 아니다. 마흔하고도 후반이 되어 취재라는 명목의 볼일을 해내며 마을을 이동하다 보면 문득 젊은 시절의 내가 보이곤 한다. 휘둥그레진 눈으로 포장마차 거리 속을 헤집고 들어가는 내 모습. 택시나 툭툭을 타면 바가지를 쓸까봐 그저 걸어다니기 바빴던 내 모습. 길에서 벗은 오손도를 필사적으로 해독하는 내 모습이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그런 처절하게 별 볼 일 없는 느낌과 떠안고 있는 한가한 시간의 방대함이 너무나도 놀라워 웃음이 나올 지경이다. 그러면서 어엿하게 볼 일이 있어 바쁘게 움직이는 지금 자신의 모습에 조금은 쑥스러워지기도 한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작가는 여행의 모든 순간을 통해 일상에 흩어진 조각을 맞춰 인생의 의미를 그려내고 있는데요. 낯선 길에 동행하는 크고 작은 삶의 의미, 소중한 인연의 순간, 우리가 직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삶의 과제들, 이 모든 것이 여행길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만나게 되는 것임을 작가의 독특한 시각에서 보는 멋진 통찰이 글의 곳곳에 배어있는 무심한 소설가의 독특한 여행법 일독을 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안녕.